2025년 5월 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57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인질 59명을 동시에 풀어주는 조건으로 5년간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휴전을 거부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못해서 안달난 나라일까? 인질 데려올 생각은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결정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질들이 돌아오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기회에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또다시 하마스를 그대로 둔다면 그 5년 동안 하마스는 다시 힘을 모을 것이고 또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젊은이들을 3만 명을 하마스 대원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다시 하마스는 힘을 모으고 정신을 차린 후에 5년 뒤에는 2023년 10월 7일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보다도 더 몇 배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을 품고 공격을 할 것이며 또 이스라엘 국민들을 인질로 납치해서 끌고 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5년을 휴전을 하자고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손가락에 사마귀가 나면 그 사마귀를 잘라낸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야죠. 이참에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켜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에 단 한 명의 테러리스트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쩌면 이상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자, 지난주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또 이유진 PD로부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 동안 또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 지난 2월 5일이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접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가자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특히 저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까지 얼마나 빠져나갔고 주로 어디로 갔답니까? 10월 7일 전쟁 이후로 가자 주민이 약 3만 6천 명, 즉 가자지구 인구의 약 2%가 가자지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집트나 요르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랑 서유럽 국가랑 루마니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라파 국경을 통해서 떠났는데요. 현재 합법적으로 가자를 떠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자격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뭐 치료 목적이거나 아니면 이중 국적자이거나 혹은 비자 제3국으로 비자를 취득한 사람들 이런 경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는 브로커에게 최대 1만 달러를 지불을 하고선 가자지구 남쪽 경로를 통해서 탈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 텔레그래프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가자의 아랍인 중에 52%, 즉 1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자지구를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뭐 한 3만 6천 명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다 돈이 있고 백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나갔을 거예요. 야, 근데 거길 나가는데 만불이 있어야 되는군요. 만불 작은 돈 아니에요? 네. 저한테도 큰 돈인데 그 가자지구 사람들한테 더 큰 돈이죠.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이 한 700여 킬로미터 정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가자지구에 있는 그 테러 터널 자세하게 표시한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누가 만든 것이고 왜 만들었고 어느 정도 자세하답니까? 이게 어네스트 리포팅이라는 언론을 감시하는 이 비영리 단체가 만든 지도인데요.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터널 네트워크를 자세히 설명하는 최초의 인터랙티브 디지털 지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지도를 보면 하마스의 지하 터널은 물론이고 주거지랑 병원, 민간 인프라에 대한 세부 정보도 나와 있고요. 지하 터널을 클릭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주요 사건들을 시각 자료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터널의 길이는 37마일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냥 봐도 규모가 커 보이지만 이게 실제 추정되는 하마스의 지하 터널의 10%에도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합니다. 기침이지 안 하죠, 이유진 PD는? 네. 이유진 PD 때문에 내가 옮았는데 나는 지금 2달째 계속 기침하고 있어요. 좋으시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일요일이죠. 이날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베이루트라면 레바논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 레바논의 수도를 공격했을까요? 네,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헤즈볼라 근거지인 다이에 지역의 정밀 미사일이 있는 테러 기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습을 한 것인데 IDF는 이 해당 시설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공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군은 공습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대피 경보를 발령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했는데요. 해당 공습에 대한 피해는 따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IDF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죠. 미군이 아직도 이 남쪽에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쏟아붓고 있어요. 지난주 주일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의 그 수용 시설을 향해서 공격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난 것 같은데 미군이 잘못 공격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겁니까? 아마 알고 공격을 한 것 같은데요. 미군이 이날의 공격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작전 보완을 이유로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해당 시설이 예멘 북부 사다의 이민자 수용 시설인데 이곳에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 115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번 폭격으로 최소 68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47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군이 후티에 대한 이 6주간의 공습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1차 협상, 2차 협상은 별로 진전된 결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4월 26일이죠. 오만에서 또 3차 핵 협상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좀 결과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대신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이런 거나 아니면 핵심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아직도 좁히지 못하고 이제 끝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협상 내용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양측이 이견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4차 협상은 오는 3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해온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 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4차 협상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5차, 6차, 7차 계속 가면 이게 뭐가 있으면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좀 묘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미국과 이란이 3차 핵 협상을 하던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이란의 그 큰 항구에서 아주 큰 대규모 큰 폭발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고 피해는 어느 정도랍니까? 이게 IRGC 그 기지 근처에 반다르 아바스 거기에 있는 샤이드 라자이 항구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해당 항구가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이고 그리고 이란에서는 최대 컨테이너 허브입니다. 근데 그만큼 피해 규모도 굉장했는데요. 실제로 최소 70명이 사망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재 규모가 큰 만큼 진압하는 데만 해도 약 이틀 정도가 걸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현재까지 폭발 원인이 뭐라고 이렇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혹시 뭐 이란의 주장대로 이번 폭발은 뭐 자기네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뭐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 혹시 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폭발 원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폭발한 이 해당 컨테이너들에 화학물질이 있었던 거 아니냐, 혹은 이란의 군수풀 수출물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군수품 관련 수출입이 없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방의 폭발물 전문가들은 여기서 나오는 주황색 연기를 보면서 탄도 미사일의 연료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한 민간 보안 회사는 3월에 라자 연구에서 로켓 연료를 하역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이제 이스라엘에 날리면서 미사일이 고갈이 됐는데 그 미사일을 재고를 보충이 필요한 딱 그 시기에 중국에서 두 척의 선박에 실려서 해당 화물이 이제 이란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데요. AP가 실제로 선박 추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한 결과 실제로 3월에 해당 화학 물질을 항구로 운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고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한테 화살을 돌리고 비난을 하는 데는 뭐 이란도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부에서 조현영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이란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2부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 반응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뭐 아니라고 하겠죠? 네, 이스라엘 곧바로 해당 사건과 무관함을 알렸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란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네 곳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고의적인 개입이 있었는데 이 고의적인 개입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필 그때 이란 정부에서 만든 영화인가요? 그 국영 영화라고 하니까 국영 영화는 정부에서 만든 영화겠죠. 정부에서 돈 떼고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국영 영화 한 편을 아마 이란에서 공개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이 Unofficial Guest 공식적이지 않은 손님, 초대받지 않은 손님 뭐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까? 네. 예. 왜 이 영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먼저 말씀하신 그 영화 제목 Unofficial Guest가 바로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영화는 네타냐후의 실종 사고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테헤란에서 히브리어 통역가가 어떤 손님을 신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손님이 딱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실종된 네타냐후였던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된 장면은 바로 네타냐후가 납치가 되어 있던 모습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란은 이전에도 네타냐후 납치 위협을 가한 적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해당 영화가 사실 5개월 전에 개봉했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이런 묘한 시기에 이런 해당 영화를 방영한 것 그리고 이 영화가 국영 영화라는 점이 논란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시기가 묘하긴 하네요. 금년 1월인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비가 와서 다 꺼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산불이 그냥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 산을 그리고 그 민가 가정집 이런 데를 많이 불태워서 그 희생도 많았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도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서도 이렇게 막 산불이 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산불 났다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올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겁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이스라엘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화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주 수요일 아침부터 목요일 저녁까지도 이렇게 화재가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예루살렘 전역에서 교통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당 화재로 인해서 약 2,470에이커, 약 300만 평이 달하는 이 자연산림지가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나할프렛, 이제 와디켈트라고도 부르죠. 이 하이킹 코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약 100여 명의 등산객과 청소년이 그곳에 갇혀서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 다행히도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남쪽 하르 예후다 지역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강풍을 타고 예루살렘 전역으로 확산 중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인근 지역은 이미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고요. 근데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미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을 했고 이제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도록 군의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와디켈트는 제가 잘 아는 곳이에요. 거기는 유대 광야인데 광야에 무슨 불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 광야도요.
11월쯤부터는 비가 오니까 광야에 비가 내려서 풀이 막 자랍니다. 광야가 졸지의 숲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봄 되면 비는 그치고 이게 이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바짝바짝 말라가죠. 아주 불에 잘 타는 불쏘시개 같은 그런 상황이 이 유대 광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났으니 뭐 말도 못할 정도로 큰 피해가 입었을 것입니다. 아유, 전쟁으로 피해보고 산불로 피해보고. 그런데 최근에 한 이스라엘의 벤처기업가가 산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이 불이 날 때 이제 그 발화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파악해서 초장에 불을 끌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개발했다고 해서 이제 막 이스라엘에서 또 뉴스가 막 나왔나 봐요. 어떤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에서부터 영감을 얻어서 만든 건데요. 파이어 돔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있는 워터 캡슐을 로켓처럼 쏴서 그 불씨를 요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파이어 돔의 핵심 기능은 AI와 카메라로 불씨를 실시간 감지하고 그리고 자동 발사 시스템으로 37리터 소화 캡슐을 정확하게 투하를 하는 것과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지역에 정밀 타격하는 것, 그리고 최대 12만 평을 보호할 수 있는 소화 캡슐 3,000개를 탑재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미국에서 상용화를 이미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국가들과도 도입을 협의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합니다. 저런 건 우리나라도 빨리 수입해야 돼요.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2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에서는 욤 하지카론이라고 해서 국가 추모의 날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날은 곳곳에서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중에서 마사 이스라엘 저니에서 개최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더 뮤지엄 오브 톨러런스 제루살렘에서 진행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어로 진행하는 그 추모 행사였습니다. 현장에는 4,500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을 했다 보니 온라인 참여자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정부 대표와 유대인 사회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면서 횃불 점화, 그리고 기념 강연, 음악 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 강연자로 이스라엘 군인의 공연 밴드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더 뮤지엄 오브 톨러런스 제루살렘 이게 완공돼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동안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만들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나 그랬더니 이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이번에 행사를 했군요. 전에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 헤르츠 국립묘지에서 그 주로 이 국가 이 추모의 날 행사를 열었거든요. 금년에 여기서 안 열렸습니까? 이제 국가 공식 추모식은 금년에도 이 헤르츠 국립묘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공식 추모식을 진행을 했고요. 전국 각지에서도 추모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열리고, 그리고 이 욤 하지카론이 끝나면 다시 헤르츠 언덕 국립묘지에서 독립기념일 공식 행사가 이어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일 이날은 그 이스라엘 독립 77주년 기념일인데 우리로 치면은 8.15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 아주 공휴일로 정해놓고 온 국민이 신나서 노는 날이고 또 뭐 여기저기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하이킹 나가서 캠핑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런 날. 아마 지금쯤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욤 하츠마우트가 4월 30일 일몰부터 5월 1일 일몰까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날에는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라고 하고요. 국립공원이나 하이킹 코스 이런 아름다운 명소에 모여가지고 바베큐나 파티, 피크닉 이렇게 즐긴다고 하는데요. 주요 국가 행사로는 공연이나 연설, 그리고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친 12명의 시민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횃불 점화하는 그런 의식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전국의 여러 도시의 축제랑 불꽃놀이 이런 게 펼쳐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화려한 군용기 비행, 그리고 퍼레이드 이런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큰 축제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쯤이면 한창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맞는 그 시간인데 사실 어제 오전부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이런 대규모 산불이 발생을 하다 보니 또 국가 비상사태까지 이제 되는 좀 심각한 상황이 됐다 보니까 이스라엘 현충일 행사나 이런 독립기념일 행사도 일부 취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 PD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조현영 기자와 함께 지금 이란 그 최대 항구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발 사건에 대해서 왜 일어났고 지금 이 폭발 사건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물고 뜯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감기 안 걸리셨죠? 예, 저는 아직 조심하십시오. 아주 이번 감기 제가 아주 제 인생에 처음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볼까요? 예, 이란 항구 대규모 폭발, 이스라엘의 작품하고 이제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작품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고 앞서도 일부에서 이준 PD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있을 때 오만에서 이란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 사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이 폭발이 왜 일어났느냐. 우선 이란 정부는 자기네들이 이 화학 물질을 관리를 잘 못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폭발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란 당국은 안전관리 미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테러 용의점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또 내부 동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내부 단속력, 즉 보도 통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핵심 물질이 화학 물질이 뭐냐면 중국에서 들어온 미사일 추진체입니다. 추진체, 그러니까 과염소 나트륨이고 두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과염소산 나트륨, 그 다음에 과염수 암모니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그 강력한 산화제로 미사일 그 연료에다가 투입되는 혼합물인 것 같아요. 고체 연료에도 들어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액체 연료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추진체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아까 이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 주황색 불꽃이 나오는 거는 그 물질이 지금 터져서 이제 연소하면서 나오는 그 화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이제 4월과 10월에 두 차례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한 차례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공습을. 그때 얼마를 소진했냐면 한 300기에서 400기를 소진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소진했던 미사일의 어떤 연료를 다 이제 소진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끝나고 트럼프 행정부가 와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뭐 이란 공습을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이거를 수배를 한 거죠. 소진된 연료, 고체 연료를 이제 수배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올해 초에 이제 2,000톤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인 건데 요게 요번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이란도 거의 부인하고 이거 그냥 화학 물질이지 뭐 군사용 용도는 아니다라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우리가 한 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있는 그 항구에서도 대규모 그 화학 물질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도 한 1,000여 명 내가 알기로는 이제 죽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 화학 물질을 이 중동 아랍 국가들이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하는 거는 분명히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아니다. 이거 사실은 이 이란이 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폭발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도 통제가 지금 IRGC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죠. 모하메드 세라즈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사고 직후에 뭐라고 이건 그냥 단정지었어. 이스라엘 소행이다고. 그럼 근거는 뭐냐? 폭발 장치가 다수의 컨테이너에 플란트돼 있다. 사전에 설치가 돼 있었다라는 게 1번. 두 번째, 우발적 성공 한국에서만 이게 폭발해가지고 뭐 번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코르네이러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르네이러 어택, 싱크로나이즈 어택이라고 보는 거다. 이거는 공작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내부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 공화당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황 근거를 대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무발적 사고가 아니라 이제 사보타지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있는데 이게 하나의 분석이에요. 물론 이란은 항상 이스라엘 비난하는 용도로 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이스라엘을 만약 공격을 당했으면 여론상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은 이란 신정 체제에 대해서 지금 환멸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폭동의 레시피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IRGC는 보도 통제를 하지만 이 국회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효인을 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면 과거 이제 이스라엘 현지 매체 와이넷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도 이 문제의 항구에서 한번 사이버 공작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란 전체 물량의 85%를 이제 소화하는 이제 호르무즈의 이제 최대 어떻게 보면 심장부 같은 항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만 운영 전산 시스템을 갖다가 해킹해서 사이버 공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의 공식 발표와 달리 항만 피해가 엄청 심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인 이런 것들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자작으로 이게 하는 건데 그거를 다 부셔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물이 파손되고 뭐 적체되고 해서 뭐 아주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왜 이스라엘이 이제 항만에다 사이버 공작을 했냐? 이걸 왜 했냐면 그 당시에 IRGC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 상하수도 시절 식수 관리 시스템을 해킹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공작을 봤을 때 이것도 개연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뭐 이스라엘이 뭐 해도 뭐 자기네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한 날짜가 묘해요. 그렇죠. 지난주 토요일 날 이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3차 핵 협상을 하는 날인데 혹시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이제 날짜가 교묘하게 겹치다 보니까 이제 SNS 등등에서는 이제 핵 협상을 회방 놓으려는 이스라엘의 공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당일 이제 오만에서 있었던 이제 미국과 이란 그 협상 기술 전문가가 참여한 3차 핵 협상도 6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오히려 양측의 평행선과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이번 협상은 이전 협상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안 좋고 심각했다. 결국 양쪽 빈손 회담은 끝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고 호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나저나 이 이란하고 그 미국 핵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계속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15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동 특사 이란 그 특사가 위트코프인데 이 양반이 뭐 말실수인지 아니면 속내를 들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란에 대한 전홍축 우라늄을 허용한다는 가능성을 내포했어요. 전홍축 우라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폐기하는 약간 좀 그런 그 협상 목표를 얘기했다가 이걸 번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이란이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원천 능력, 모든 시설을 원천 제거하지 않는 그 협상은 의미 없는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협상 방안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협상 방안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위트코프의 그 설화 사건으로 미국은 혹시 전홍축만 허용하고 이제 고농축은 빼는 약간 좀 한 발 양보된 그런 협상을 원하는 게 아니냐. 근데 반면 이스라엘은 농축 시설 전체를 이제 제거해야 된다라는 협상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 게 이것 때문에 이제 간극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럼 전농축, 고농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원자력을 쓰려면 핵 연료 우라늄 전홍축이면 돼요. 그게 3.67%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협상 위트코프가 얘기한 건 3.67%만 딱 거기 캡을 씌우겠다는 거야. 그 이상은 안 되고. 근데 우리가 고농축이라고 했을 때는 우라늄 농축이 20%를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67에서 20%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원심 분리기를 돌려가지고 고농축 하려면. 그러니까 20%가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20%를 돌파하면은 60, 90까지는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20% 항상 레드라인 설정해 놓은 곳인데 임계치가 20%인데 국제안보과학연구소 ISIS의 진단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핵 무기화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이고 그 브레이크아웃 타임이 제로예요. 지금 당장에도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수준이고 무기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ISIS라는 그 전문 단체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60%의 고농축 우라늄 HEU라고 합니다. 275kg을 무기 등급이 90% 이상 무기 등급인 WGU로 일주일 안에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연료 60% 가지고 275kg을 갖다가 원심 분리기에 고속으로 돌리면 일주일 안에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사실상 핵 무기 단계 무기화 단계가 넘었다. 그래서 전홍축을 이게 제한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난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친이란 정책의 후과인데 그 당시 이란이 초고속 원심 분리기 IR6를 6,270기가 있었는데 이게 13,000기로 이게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그 기회를 초고속으로 돌려야 이제 고농축이 나오는데 이 장비로 보면은 3.67%도 금방 고농축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홍축으로 딱 제한을 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네트냐후의 그 협상 방안을 이제 이 국제과학자 단체에서 이제 백업을 하는 그 근거가 마땅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지금 충돌이 있는 거냐? 그 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냐는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노선 갈등이 이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뭐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는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만 이란 핵 문제에 관해서 안보 제도권, 안보 관료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대로 노출이 된 거죠. 위트코프 안이 어떻게 보면 친이란파들의 주장이 반영된 협상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67로서 잘라버리자라는 게.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트럼프 안보 제도권에는 이제 강경파가 있습니다. 강경파가 이제 이란 핵시설 제거해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강경파가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왈츠 보좌관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동 지역 관할을 책임지고 있는 미 중부군 사령관 이 두 사람이 강경파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란의 핵무기는 그냥 일반 핵무기가 아니라 이란 신정 체제를 그 유지시켜준 보증수표다. 이걸 제거해버리면 하메니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핵을 제거하면 우리는 국가적 자살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 자살행위에 사인하는 협상에 과연 응하겠는가? 이건 외부에서 들어와서 털어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강경파는 그러니까 누구냐 미국 중부군 사령관 그 다음에 백악관 왈츠 안보보좌관인데 여기에 대항하는 이제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이른바 고립주의, 현실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미국 국가정보국장 ODINI 국장 터시 가바드가 이쪽 캠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캠프인데 약간 협상파고 비둘기파고 마가 진영 내 반유대 지식인들하고 약간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거 이란 공격은 네오콘 이라크전의 악령이 부활할 것이다. 그 이라크전처럼 이렇게 막 퀘그마야 늪으로 빠져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가버드 정보국장은 공공연하게 이란 핵시설 타격할 경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란으로부터 보복 공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수천 명이 사망자를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 분석 보고서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타협이 안 되는 두 가지 아닌지 충돌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협상안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조 기자가 설명할 때 그 지금 이란은 핵무기 그 제조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이제 진단한 그 단체가 그 국제안보과학연구소 ISIS. 예.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할까봐. 아, 그렇죠. 이슬라믹 스테이트하고.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영어 스페링이 이렇게 그렇죠. 그 이니셜이 똑같아요. ISI. 인터내셔널 스큐리티로 나가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참 놀랍네요. 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는 그 행정부는 다 그 트럼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마가 진영 안에서도 반유대주의 우파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 우파들이 또 이란 공격하는 걸 또 계속 거부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번 대선은 뭐 시청자분들 지켜봐서 알겠지만 과거 정통적인 마가 진영 플러스 이렇게 좀 민주당 중앙파도 들어오고 해서 좀 빅텐트 때문에 좀 노선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걸 교통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아니하다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 핵 문제로 이게 충돌이 딱 터져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가 진영의 반유대주의 우파는 누구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그 공격주의, 현실주의, 미어시아며 교수 그쪽 학파 사람들이 주로 그런 주장을 해요. 그렇게 이제 학술적 이제 탈을 쓰고 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이제 반복 정리해드리자면 공격적 현실주의는 제일 명제는 국제사회는 정글과 같은 무정부 상태다. 그래서 동맹, 뭐 친동맹, 친이 이런 건 의미 없고 그냥 권력 그 사람의 파워 단위로 설정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명제고 두 번째 명제는 미국 패권국가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영내 세력 균형을 도모해가지고 안정을 꾀해야 된다. 평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안정이 최고지 평화는 거 없다.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명제로서 이제 이론을 전개하는데 그러면 이 이론으로 이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미국이 참 이름도 참 잘 지어요. 절제된 수용, 뭐 restrained acceptance라고 해서 뭘 그럼 절제되게 수용을 하느냐? 이란 패권의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제한된 핵 개발까지도 용인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한된 핵 개발을 용인을 하면은 영내에서 세력 균형이 오기 때문에 안정화가 된다라는 논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그냥 그럴듯한 냉정한 그 커스트 베네핏 그 손익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란 핵을 제한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중동 평화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명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론만 놓고 보면 오바마 민주당 저쪽 친이란 정책이랑 똑같아요. 저쪽은 이제 이슬람 베이스로 이제 이스라엘을 신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현실주의 탈을 쓰고선 이란을 편드는 근데 결과값은 똑같은 그런 양태인데 그럼 현지 반응은 어떠냐? 현지에서는 굉장히 이 고립주의 세력을 굉장히 질타하고 있어요. 이론가 그룹 안에서 마가 진영 이론가 그룹 안에서 얘네들은 무늬만 현실주의자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들 논리처럼, 그러니까 현실주의자 논리처럼 이란이 헤게모니를 확보하면은 지역의 안정이 될 것이냐? 그게 실증적으로 빠개진 게 바로 지난 10월 7일 학살이지 않습니까? 이란이 그때 힘이 셌죠. 그래서 시아파 초승달 벨트로 이스라엘을 죽사발을 만들어놨는데. 그 힘을 주니까 결국 그렇게 뭐 세력 균형을 통해서 안정이 아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반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한적인 만약에 이란이 핵무장 국가가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들이 반박을 이렇게 됩니다. 대리 세력, 그러니까 뭐 헤즈볼라, 하마스한테 이란이 핵 확장 억지력, 핵 무산을 씌워주는 꼴이라서 10월 7일이 무한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10월 7일 뭐 이스라엘 하나 없애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까지 번져서 중동이 그냥 그냥 난장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란의 그 실체적 패권을 인정해서 안정을 도모하는 거는 그건 틀린 얘기다. 그건 논센스다. 바보 같은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주장에 어떻게 대변자의 그 관료가 이제 그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가버드 ODNI 국장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경우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9월에 이스라엘이 삐삐 공작으로 헤즈볼라를 거의
와해시켜놨지 않습니까? 허리를 분질러 놔서 지금 뭐 공격할 게 없어요. 거의 됐는데 이런 것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뭐 현실주의 타령을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전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주의라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리얼리스트, 레알 팔레틱을 구사하는 진정한 현실주의자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왜?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이란 시아 초승달 벨트를 완파시켜놨고 또 이란 국력이 가장 약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야말로 현실주의 국제정치 노선에 충실한 대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그 뭐 매파와 비둘기파 이렇게 막 나뉘면서 혼란의 그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상태에서 이란과 핵 협상을 하려다 보니 1차, 2차, 3차 뭐 다 그냥 별 볼 없이 끝난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오바마 때하고 조 바이든 때 이란하고 핵 협상했던 것보다도 더 지금 형편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그 JCPOA 2015년에 체결한 JCPOA보다 더 개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주장이냐면 허드슨 연구소 박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위트코프가 얘기한 게 그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 3.67% 커팅 거기까지만 다 컷오프를 하자라는 건데 그게 왜 현실성이 없냐면 이미 많은 그 핵 진전이 있어왔고 2015년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거는 그거는 뭐 동화 속에 나온 얘기다라고 하면서 허드슨 연구소는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농축 우라늄 3.67%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필요 조건도 아니에요. 그냥 기초예요. 1번이고 뿐만 아니라 이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전체를 원천 제거. 네트냐후 주장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핵 무기화 시설도 제거해야 되고 핵 무제한 핵사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IAEA에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 핵시설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강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7%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다시 3.6% 되돌린다라는 거는 이건 JCPOA보다 더 안 좋은 계약이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경고음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 5월쯤에 이란을 향해서 직접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중부사령관하고 이미 작전 계획 다 짜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NRT에 4월 16일 날에 공개된 기사예요. 그러니까 작게 뭐 5월달 2025년 5월달에 이제 하기로 했던 이제 작전 계획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면 양국 공동 작전에 이스라엘 공습을 필두로, 그러니까 핵시설 공습을 필두로 그 핵시설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은 어모 사격으로 B2 전략 폭격기를 해서 3만 파운드의 벙커버스터를 이제 포로도 핵시설에다가 투하시킨다는 거. 그게 산악지역에 있거든요. 그 탑건 영화처럼 지하에 박혀 있나 봐요. 그걸 하려면 3,000 파운드 이상의 벙커버스터를 막 B2 폭격기로 투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처럼 막 전투기 갖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동원해서 한다는 방침 그 계획이 누출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매파와 이제 비둘기파가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게 NIT에 유출된 기사가 5월 작전 계획이에요. 이거 비공개였는데 누가 유출했냐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협상파들이 이걸 유출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화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작전 계획 보면 좀 살벌합니다. 그냥 거의 확실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란 핵 제거, 관련 유관 시설 모든 것들을.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또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냐, 3차 세대 아니냐 또 호들갑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때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언론 매체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조만간 곧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아제르바이잔을 그냥 놀러 가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게 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지 매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타냐후 총리 아제르바이잔 방문, 그러니까 수도 바쿠 방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그 현지에서 이제 전략적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제르바이잔에 이스라엘 고위급 모사드나 이런 안보 수뇌부들이 비공개로 많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지금은 총리이신 분에서 국가 수반이 공식적으로 국빈한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는 순간 이제 어떤 외교적 파장이 있냐면 대이란 핵시설을 단독으로 공격하겠다는 메시징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란 핵시설을 단독으로 깨기 위해서 폭격하기 위해서 지금 그 플랜을 구체화시켜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해석이 지금 분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감독님 얘기한 것처럼 계속 협상안만 고집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가장 안 좋은 플랜 B지만은 단독 공격을 고민해야 돼요. 트럼프 행정부랑 사이가 좋더라도 일단 이스라엘이 살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그 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은 어떻게 보면은 가를 열고 닫고 이스라엘이 단독 공격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능성 경우의 수를 얘기했는데 지금 단독 폭격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이란의 핵시설 아주 그 산속에 깊숙한 곳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벙커버스터라든가 제이담 이런 미사일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스라엘이 단독 공격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용인을 할까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뭐 사이는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 이제 주어를 이제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걸 한번 들여다보면 물론 트럼프랑 사이가 좋아요. 바이든보다 훨씬 좋아요. 동맹국이고 다 좋은데 이거 하면 사이 틀어지는 건 불을 볼 또 뻔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10월 7일 학살 전과 이후로 완전 바뀝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 수뇌부나 안보 전략의 기본 키워드는 뭐냐면 편집증이에요. unthinkable, 뭐든지 우리는 가능성을 배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7일 이전에는 미국과 공동보조 맞춰야지 이게 주류였다면 지금은 미국 없이도 트럼프 친하긴 하지만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당해놓고서는 이제는 플랜 B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집증이 지금 작용된 거라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단독 폭격인데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 옵션은 딴 게 아니라 이제 외교적 협상이죠. 또 본인이 또 비즈니스맨이고 또 뭐 협상의 대가니까 그것도 좀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힘을 통한 평화를 자기가 한번 구청에 해보겠다는 게 그 사람의 이제 그런 건데 기자들이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만약에 이스라엘이 단독 공격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또 질문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뭐라고 선을 그었냐면 지금은 협상을 하지만 여차하면 우리가 공격할 거고 공격하게 된다면은 내가 주도할 거다. 미국이 주도할 거다. 이스라엘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공격을 하게 된다면 다시 워딩 이거예요.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이 주도할 거라고 명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트럼프는 지금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이 사단이 발생한 게 그 위트코프의 그 전홍축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일 그 카타르 부동산 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자 할 때도 좀 약간 이상했는데 이번에 또 사고를 쳤는데 이제 협상을 이제 조금 했는데 지난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그 기술적 협상 수석 대표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파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안톤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갖다가 협상단에 파견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외교안보 전략통으로 트럼프 1기 때 안보 당국자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이 사람도 고립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고립주의로 보이지는 않고 트럼프 1기 때 JCPOA 폐기를 적극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찬성했고 솔레이마니 IRGC 사령관을 제거했을 때도 이 사람은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옹호자예요. 호위무사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정견은 뭐냐? 이 사람은 네오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팽창주의 대외 노선은 배역하지만 미국의 핵심 안보 경제 국가 이익 그리고 동맹 구조는 무조건 사수한다. 여기엔 양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상의 동맹 가치라고 하고 친이스라엘 성향이라서 기존 마가징의 그 고립주의 우파, 반유대 유파랑 좀 결을 달리합니다. 근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치철학 전공자고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론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가 진영 안에는 다양한 이념과 노선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서
약간 궁지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에 자꾸 딴지를 걸면은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사실상 위트코프 군기 잡으러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친 트럼프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중은 뭐냐 이건 거죠. 마가 지정 내에 고립주의들의 여론이 있어요. 약간 반이스라엘이면서 전쟁하지 말자. 왜 우리가 그것도 중동에 들어가서 하느냐라는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달래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고립주의자들이 원하는 식으로 가다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그 유권자들, 그 이론가들 달래주고 이거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핵무기 제거다. 최종 목표가. 그 목표에 대해서 당하다 안 될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란 핵시설 타격을 위한 명분 쌓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립주의 비둘기파를 활용하다가 협상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NSC 그 국가안보보좌관 왈츠보좌관 같은 강경 매파를 동원해서 때려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거중 조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스라엘은 플랜 B를 준비해야죠. 단독 타격을. 그건 그것대로 평행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트럼프 왜 저 잘하잖아요. You fire. 그렇죠. 그 위트코프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립주의들의 그 여론은 조금 컨센서스 빌딩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군기 잡으려고 이제 안통 국장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최강대국의 이 지도자 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쪽 말도 들어야 되고 이쪽 말도 들어야 되고. 그래도 뭐 트럼프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니까 뭐 기대를 해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그 이란의 그 부두에서 항구에서 그 일어난 거대 그 화학 물질 그 폭파 물론 이란은 뭐 자기네들의 그 관리 미비다 뭐 그래서 일어난 거다라고 하지만 좀 여러 가지 그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이 했는지 이스라엘이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사롭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배후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정책 극도의 편집증입니다. 1이라도 리스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 10월 7일 학살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단독 그 공습을 불사하겠다는 게 기본 스탠스인데, 그러면 그 공격 불사의 가장 큰 만약에 문제가 이겁니다. 오케이 공격을 때릴 수는 있어요 단독으로 아제베를 통해서. 그러면 이란이 반격을 했을 때 지난번에는 그 미 해군이 그 미사일 방어막으로 방어를 쳐줬어요. 그게 이번에 NYT 보도에서 나왔어요. 그 방어막 계획까지 있어요. 근데 고립주의자들은 왜 미국 돈 써가지고 이스라엘 방어해야 되냐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복 공격 200기, 300기 그 드론과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걸 왜 미국이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그 ODNI 국장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년 26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 때 뭘 폭격했냐면 파르친에 있는 테헤란의 핵시설도 잠깐 폭격했지만은 그 고체 연료 생산 공장을 그걸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한테 급수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화학 시설을 그 아까 얘기했던 암모늄 그걸 때린 이유는 반격 공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스라엘이 손을 썼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에 있는 고립주의자들한테 야 너네가 얘기하는 리스크 우리가 0으로 수렴했어. 제거했으니까 이란 폭격에서 딴지 걸지 마라는 전략적 대화를 지금 한 거예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딱 답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네.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모르죠. 그게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하여튼 이런 분석이 이제 팽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론 났어요. 네, 반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원료 솔리드 퓨어 팩토리를 갖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걸 완전 부셔버린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니네들이 주장하는 중동 뭐 3차 대전 그런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또 알아보도록 하죠.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 시대가 펼쳐진 이후에 미국에 아주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또 얘기했던 USAID 그 폐쇄인데 지금 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명문대 아이비리그를 향한 연구비 삭감 조치 이런 게 시작이 돼가지고 아주 그
이 미국 명문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명문대를 향한 조치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난 대선 캠프부터 이제 예고가 됐던 거죠. 그 왜냐하면 이제 대선 캠페인 당시에 급진 좌파로부터 위대한 그 교육기관을 되찾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날 잘 아시겠지만 그 10월 7일 학살 이후에 그 친팔레스타인 폭동애들이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폭동에서 유대인 학생들 탄압하고 이게 이제 꼭지점을 찍어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그거고 실질적으로 미 명문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 대학생의 폭력뿐만 아니라 백인 혐오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백인이면 무조건 너는 죄인이야. 왜 흑인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LGBT를 강요해요. 그다음에 또 기독교 엄청 탄압해요. 기독교 탄압하면 너무 백인 우월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를 찍혀요. 미국에서는. 그게 학내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유대 폭동이 이제 적정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 안 되겠다. 대학도 손봐야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행정명령을 막 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미국의 문화전쟁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런 대학들은 이제 우리 학문의 자유를 왜 탄압?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이거 너네들은 왜 유대인들을 주장을 막으면서 뭐 학문의 자유 얘기하냐 막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명문대가 그 진보 말이 극좌파의 난장판이 됐다, 리버럴 메스가 됐다 얘기하고 거의 뭐 이건 정신병자 수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피해 의식을 주입시켜서 가짜 분노와 증오를 퍼뜨리는 거 있고. 하버드는 민주주의는 위협이다. 그래가지고 연구비 3조 원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나머지 대학 아이비리그 이제 명문 대학들은 깨갱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이제 또 아이비리그 대학들 스크럼을 짜가지고 이제 트럼프와 뭐 전쟁을 하겠다고 해요. 지금 하버드가 앞장서고 있어. 지금 둘이 이제 소송을 붙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문대 협의체가 구성돼서 트럼프를 대항해 반미의 성질을 사수하겠다라고 이제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얘네들이 막 그 친팔레스타인 시위하면서 반이스라엘 시위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저 유학 비자 다 취소시켜라 그래서 내쫓고 막 그렇죠.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만. 지금 이렇게 미국 명문대가 반유대주의로 변환되는 그 작년인가요? 우리 조 기자님이 자세하게 설명한 적도 있는데 중동 아랍 국가들 특히 그 카타르 같은 데에서 그 미국의 명문대에다가 엄청난 기부금 돈을 많이 지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 중동 아랍 국가들의 기부금으로 인해서 이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 이런 거 막지 않고 그 영향도 크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걸 하버드 정도는 그냥 한 주먹거리로 그냥 제압할 줄 알았는데 왜 얘네들이 막 소송하면서 댐비나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각 대학교에 연구 지원금 해가지고 그 연방 세금 보조금이 뭐 3조 원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가요. 그걸 끊어놓으면 얘네들이 말을 듣겠지라고 트럼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끊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댐벼. 왜 댐비지? 보니까 이제 연방 보조금도 받지만은 해외 국가로부터 기부금을 또 엄청나게 받아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적 세금 지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카타르뿐만 아니라 중국과 카타르가 미국 명문대에 지난 4년 동안 290억 달러를 갖다가 후원을 한 거예요.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현지 학술 연구 단체라고 네트워크 컨테이전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이제 기관이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해외 기부금을 따져서 봤더니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중국과 카타르에서 1986년부터 주속적으로 이제 기부를 해왔는데 그 전체 기부액보다 지난 4년의 기부액이 한 반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제 사진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총액 역대 최고 기부액을 한 게 카타르가 1986년 이후에 63억 달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공 56억 달러, 3위가 독일 42억 달러 수준을 했고요. 지난 바이든 4년만 놓고 보면 1위가 독일 33억 달러, 2위가 중공 23억 달러, 카타르가 20억 달러 순인 걸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해외 기부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대학은 누구냐 보니까 1등이 하버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짱 튀기는 거죠. 이제 가장 센 32억 달러를 받았고 2위가 코넬 28억 달러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국제 정치 이제 명문대죠. 이제 조지타운하고 존 홉킨스 대학. 존 홉 대학은 또 각각 15억 달러, 12억 달러 순위에 랭크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은 거지. 이게 보여지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퍼지고 있는 어떻게 반유주의 담론을 학사 과정으로 얘기하지? 왜냐면 중동 전문가라면 그냥 반유주의가 기본 전공 필수인가 봐요. 그게 왜냐면 여기서 돈 받아가지고 그런 뭐 연구 보조해가지고 그런 반유주의 담론 학술적으로 만들어봐. 그리고 또 중국한테 돈 받아가지고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 담론을 또 퍼뜨리고 지금 관세 전쟁하는데 자국민 학계에서 트럼프를 엄청 씹어요. 그러니까 다 명문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중 왜 중국을 자꾸 이렇게 배척하냐 이런 여론을 다 여기 대학교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듣보잡이 떠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럴듯한 이제 정교한 학술적 자료 논문을 만들어서 하버드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넌 떠들지 마. 그 학문적 권위로 이제 찍어 누르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독일도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러우 전쟁의 우호적인 담론, 그러니까 나토를 왜 자꾸 미국이 포기하지면 안 되는 그런 담론을 또 거기서 또 설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카타르가 이제 요주의 대상인데 카타르는 하마스 무슬림 형제단의 은시처를 제공해요. 사실상 그 테러 그 지정 세력으로 볼 수 있는 카타르가 미국으로부터 나토 수준의 그 동맹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학술적 그 돈을 통해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이 학교 졸업하고 반유대로 무장한 다음에 국무부에 취업해서 그 중동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매개체가 뭐냐? 바로 해외 자금, 카타르 자금이라는 거. 카타르에는 존 홉킨스 대학 의대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는 카타르가 제일 심한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 그 기관들 뭐라고 하냐면 그 우호 여론 이 반이스라엘 우호적 여론 이론적 토대를 기부금으로 사는 거다. 사실상 그걸 대학이 그냥 팔고 있었던 거죠. 영혼을 판 거죠. 미국 명문 대학들이. 그래서 NCRI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재 국가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대학은 어떻게 보면 반유대주의 학풍과 이제 정비례 관계에 있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건 단순히 기부금을 누구한테 이거 공개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개된 액수지 비공개 액수는 얼마인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적성 세력이 미 대학가를 통해서 사실상 영향력 공작의 교두부로 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기부금법 재정 이런 회계 문제가 아니라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따지고 보면은 기부금이 엄청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미국 대학들은 사실상 기부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자금을 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대학 학술 대학인지 아니면 저게 무슨 헤지 펀드인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대학생들이 뭐 뉴욕 타임스 해가지고 뭐 반이스라엘 담론 만들어내고 반미 담론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제대로 이제 문화 전쟁을 시작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최근 이 자료의 근거는 해외 자금도 이거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전수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도 사실은 청교도들이 세운 대학인데, 그렇죠. 그죠? 네. 돈을 기부해서 이렇게 받는 거는 좋으나 누구 돈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브래드 TV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카타르에서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기부한다. 그럼 우리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각설 써야죠. 논조에 건들지 말자. 돈만 받고. 아니, 아예 받지 말아야 돼. 그런 돈은 아예 받지 말아야 돼. 그거 사인할 수 있으면 오케이. 돈만 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